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벽사회, 격차사회, 분노사회, 한국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용어들입니다. 이런 불안과 위기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지구촌은 르네상스 이후 수백 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팽창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구와 일자리가 감소하고 파이가 줄어드는 수축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거나 피해갈 수 없는 수축 경제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수축 경제 시대의 성공 모델을 제시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진보와 발전을 거듭하는 팽창 사회였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은 교통, 통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지구촌 전체가 팽창 사회로 나아갔다. 그러나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리는 세계적인 경제 쇼크가 발생했다. 이때를 고비로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와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은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면서 전 세계를 수축사회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팽창 사회에서 수축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수축 경제 시대의 문턱에 선 지금 학자의 눈으로 성공 모델을 제시하는 서용구 교수를 만나본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센토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서영구 교수입니다. 네, 자, 우리 한국 경제는 지난 60년을 좀 돌이켜 보면 성장, 확장, 좀 이런 용어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뭐 인구 감소, 뭐 저성장, 이런 수축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축 사회란 개념이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수축 사회는 뭐 그 용어 자체로 팽창 사회의 반대말이잖아요. 뭐 책 제목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뭐 버블을 키웠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이제 터지면서 이제 미국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스탑이 되고 다시 이제 찌그러지는 그런 지금 단계에 왔고요. 지금 한국도 사실은 2016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총 인구 자체도 줍니다. 2016년부터 돈을 쓰는 고객의 수가 줄었어요. 30에서 54세 인구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2016년. 그래서 2016년부터를 저는 이제 뭐 수축 사회, 한국도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자,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사회가 쪼그라들 거다, 수축할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좀 처음 마주하는 앞으로의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수님이 이렇게 수축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소매 산업을 25년간 이제 쭉 봐왔는데요. 제가 리테일 매니지먼트라고는 소매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매학 그리고 산업연구원에서 제가 이제 유통산업 담당 수석연구원이었어요. 네. 25년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통산업을 시작해서 한국의 이제 소매 산업에 대해서 지난 25년 동안 쭉 이제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2012년부터 우리 대형마트의 매출이 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 이게 아주 퀘스천이죠. 2012년부터 늘지 않았고요. 2016년부터는 상당히 이제 감소되는 매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지방 매장은 그리고 이제 2019년 작년 여름에 2분기에 이마트가 영업 적자가 나면서 완전히 소매업의 종말이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한테 귀에 들어오면서 2020년 2월에 롯데마트가 700개 매장 중에 200개를 폐점하겠다. 향후 5년간이지만 이런 선언을 하고서 지금 한국이 정말 그야말로 이제 대형마트가 이제 기승전 이제 이후에 지금 급격히 수축하는 산업으로 변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93년, 95년에 생긴 산업인데 너무나 짧은 25년도 안 돼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산업이 침몰하고 있다는 게 한국이 정말 다이내믹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자, 수축 사회가 오면 모든 게 다 쪼그라드는 건가요? 우리가 조금 우리 산업에서도 보면 이런 수축 경제 시대에 좀 돌파구로 삼을 만한 좀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체 이 소매 산업도 그렇고요. 규모는 계속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면세점 같은 경우도 2010년대에 한 뭐 1조, 2조밖에 안 되던 게 20조까지 10년 안에 성장했고요. 우리 뭐 디지털 경제, 소위 말해서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과거에 굴뚝이라든지 굴뚝 산업, 그렇죠. 그다음에 뭐 조선 산업이라든지 뭐 제조업체 같은 경우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이제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양극화된 또는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소비 시장 자체의 절대적인 사이즈는 줄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GDP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구 통계적인 데모그래픽의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런 사태가 이제 1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학령 인구도 추락해서 대학도 사양 산업이 되고, 예를 들어서요. 그다음에 이 소비 산업도 30에서 54세 인구가 많아야, 인구 절대 인구수보다는 30에서 54세 인구가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데, 이런 활동적인 계좌 수가 이제 줄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한국 경제에는 소비 시장은 정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말씀을 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우리가 카카오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출시된 지 한 10년 됐죠. 우리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 카톡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자, 우리가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가 되기까지 뭐 기존의 우리 통신사들의 견제 뭐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그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2010년에 카카오톡이 나오고 나서 딱 지금 딱 정확히 10주년이 됐는데요. 네. 그 지금 한국 경제는 2016년부터 수축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카카오의 성장은 진짜 뭐 놀랍게 2016년부터 더 도약이 되는데, 2011년에 카카오가 6만 원짜리 주가가 지금 3배가 됐고요. 시총 14조에 이르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이 한국의 재벌 수준이 된 기업은 카카오가 유일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카톡 하루 평균 송수신 메시지가 110억 건에 달한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카톡은 곧 일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뭐 채팅은 기본이고 뭐 금융, 검색, 뭐 쇼핑, 뭐 정말 많은 게 우리 삶의 모습이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시작은 메신저로, 스마트폰의 메신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광고 수입 모델뿐만 아니라 지금 네이버보다도 훨씬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그다음에 결제, 커머스, 최근에 이제 컨텐츠 쪽이 유망한데요. 그러니까 플랫폼, IT 플랫폼 기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면서, 그 우리 선배가 있는데 텐센트라고 하는 기업이 네. 중국에서 지금 2010년 이후에 폭발적 성장해서 지금 중국의 메이저 빅3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지금 이제 2020년쯤에 지금 텐센트의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어딘가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다양한 컨텐츠 사업을 잘 지금 만들어서 지금 론칭을 하고 있고, 굉장히 미래 사업 쪽에도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금융 말씀하셨는데 우리 카카오뱅크라고, 우리 카뱅이라고 부르죠. 네. 서비스 시작 12시간 만에 무려 18만 7천 계좌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럽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있었는데 어떤 차별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가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우리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좀 보수적이고, 뭐 인터넷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공인인증서 같이 복잡한 절차, 네. 그다음 대출 한번 받으려면은 뭐 다양한 서류를 구비해야 되고,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턱을 완전히 없애고요. 공인인증서도 없이, 그다음에 뭐 대출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무료고요. 그래서 상당히 파괴적인 요새 뭐 혁신적인 파괴적 혁신이라 그러는 혁신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래서 카뱅이야말로 한국의 이제 100년 우리 은행사에서 정말 놀라운 성공을 거뒀는데요. 우리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제 마우라고 하는, 우리 오프라인 경제에서는 마켓쉐어라는 걸로 시장 점유율로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마우라는 걸로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고 전달에 측정하는, 전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사용했는가, 유저들의 실제 유저 숫자가 중요한데, 이 카뱅이야말로 정말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마우를 우리 획득한 놀라운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카드를 하나 갖고 있는데 보면 거기에 그 이모티콘이라고 할까요? 카카오 프렌즈 아이콘들이 이렇게 막 새겨지는 카드들을 하나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 덕후,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이 좀 이 체크카드로 유입됐기 때문에 좀 확산이 좀 더 좀 빠르지 않았나,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캐릭터, 좀 비즈니스적인 효과,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딱딱한 메신저고 디지털 상에서만 존재하지 않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캐릭터가 개발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카카오의 기업 문화가 카카오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 뭐 그 창업자의 네. 어떤 그런 비전과 철학도 있지만 이 전부 다 이제 영어 이름을 서로 부르면서 네. 직원들 사이에 이제 크루라고 부르고요. 직원을 크루라고 하고 같은 배를 탔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디지털의 딱딱한 어떤 이성적인 어떤 서비스에 감성을 부여한 캐릭터 사업이 카카오가 가장 성공했다. 카카오 프렌즈를 통해서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 그 국민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친숙함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카뱅은 그런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은행의 어떤 보수적인 딱딱한 그런 서비스가 쉽게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가 보통 뭐 어떤 기업 조직하면 부장님 계시고 차장님 있고 뭐 과장, 대리 주로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이런 서비스도 가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물론이죠. 그래서 네. 카카오야말로 굉장히 토론을 해가지고요. 이 재밌는 기업 문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 그 갖고 와봤는데 그 우리 이 신뢰, 충돌, 혁신이 슬로건입니다. 이 카카오라는. 네. 그러니까 신뢰라는 거는 서로 간에 이제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신뢰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충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내 처음 보거든요. 네. 충돌이라는 거는 각자 다른 이야기를 서로 충돌시킨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다 얘기해봐라.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기고야를 막론하고 논리와 설득을 통해서 그 어떤 아이디어가 맞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헌신이죠. 이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든 나머지 다른 이견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 목표를 헌신하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테이킹에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아마 카카오의 성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디지털 콘텐츠가 소비되는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카카오 페이지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콘텐츠를 유료로 유통하는 사업 모델인데 자, 이 카카오 페이지가 좀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 카카오 페이지가 좀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좀 성장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국내 도서 앱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컨텐츠 비즈니스 쪽에서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나와가지고 컨텐츠 쪽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카카오가 또 그 플랫폼 비즈니스는 잘 되지만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수익 모델로 하는 컨텐츠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이걸 불식시킨 그런 굉장히 그런 역할이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웹툰이라든지 그 뭐 김비서는 왜 이래요? 네, 네. 뭐 이런 등등의 히트 웹툰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컨텐츠 쪽이 글로벌 컨텐츠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매우 지금 짧은 기간에 또 엄청나게 컨텐츠 쪽으로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는 새로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으로 지금 진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뭐 말씀하셨듯이 뭐 게임, 쇼핑, 웹툰, 뭐 택시도 있고, 뭐 뱅크도 있고, 카뱅도 있고, 자 이렇게 다양한 뭐 신사업을 펼치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광고나 콘텐츠 사업 뭐 이런 것까지도 정말 확장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열사만 92개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은 건데, 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이 카카오의 이런 몸집 불리기가 과거에 우리 대기업들의 계열사 거느리기랑 좀 어떤 점이 좀 다른 게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에 존재하는 재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뭐 우리
뭐 30개 알죠. 그 기업 네, 집단이라고 일단 우리가 관리하고 50대 뭐 이렇게 네네. 재벌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이제 가족 운영 회사고요. 그다음에 계열사 간의 상호 출자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작은 지분 가지고 전체 뭐 50개, 60개 회사를 운영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법적인 운영인데 이제 우리 텐센트도 그렇고 중국에 지금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이제 애플도 그렇고요. 지금 이 좀 다른 게 한국의 재벌들하고 다른 게 상호 출자를 통해서 이렇게 몸불리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스타트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네. 키워가지고 상장시켜서 거기서도 수익을 창출하고 그 회사를 계열사로 가지면서 그 생태계, 이코시스템 그야말로 카카오에서는 이제 공동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카카오 공동체다. 92개가 같이 이제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나는 세계를 만든 거죠. 유니버스, 네, 카카오 네, 유니버스를 네. 만든 거죠. 그래서 애플도 유니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주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는 생태계 간의 싸움이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설치는 이런 지금 수축 네. 경제에서 문제는 뭐냐면 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성공을 하면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모든 거를 다 이 친구들이 독점화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서비스나 영세상인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타다는 좌절이 됐지만 공유경제 네, 네. 우리 카카오 택시는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가 그 굉장히 그 섬세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체계적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또 보아집니다. 네. 자, 말씀하셨듯이 뭐 92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정말 국내에서는 정말 뭐 크게 성공을 했죠.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 뭐 글로벌 시장 공략도 좀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뭐 네이버 라인이 있고 중국에는 텐센트, 위챗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의 카카오는 뭐 서비스 측면이나 뭐 이런 기능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해외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인지도가 좀 낮은 건 사실인데 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그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의 대표 메신저가 되면서 상당히 뭐 고무적인데요. 그게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후발주자 내지는 해외에서는 지금 약간 마켓셔가 없는데 고무적인 거는 최근에 2019년 들어와서 피코마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제 카카오의 일본 계열사 중에 웹툰 시장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네. 일본에서. 그래서 네. 이런 해외 그 컨텐츠 쪽에서도 지금 이제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래서 카카오의 글로벌 컨텐츠 시장에서 카카오가 또 굉장히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인도네시아나 뭐 이제 한류 벨트가 있는데 네. 굉장히 유망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곧 그렇게 되리라고 좀 뭐 전망하고 계신 거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전 세계에 대한 기존 질서가 바뀔 거라고들 많이 보고 있고요. 그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우리가 살았을 때 네. 한국의 대통령한테 해외 정상들이 그렇죠. 전화를 한다는 예. 거는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데 그렇죠. 지금 뭐 20개국의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 상당히 지금 한국의 위상이 앞으로 변할 거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과 네. 이런 이제 디지털 콘텐츠 쪽에 그런 데 유망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이제 뭐 카카오의 좀 글로벌 시장 영향력, 뭐 지금은 조금 뭐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뭐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앞으로 카카오의 숙제 뭐가 있을까요? 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좀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카카오가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보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미래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라든지 네. 카카오가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정말 놀라운 어떤 기적을 만들었고요. 이제 한국의 그 공식적인 재벌 관리가 받는 10조 이상의 시장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됐는데 향후 10년간 또 보면은 이제 카카오 브레인이라든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M 같은 미래 AI 관련된 기술과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다가 씨앗을 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카카오가 말하는 미래 사업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성과가 보이느냐가 카카오의 미래 가치, 네. 그다음에 미래 성과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카카오가 정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뭐 아까 말했듯이 타다는 좀 안 됐지만 카카오 택시, 뭐 카카오 뱅크, 암호화폐 모두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까 카카오 구성원들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기업 문화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다고 좀 보십니까? 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 수평적인 좀 조직 문화 이런 게 좀 일조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카카오처럼 10년 만에 이런 놀라운 이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사례가 별로 없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가능했던 게 이게 수평적인 문화가 사실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그게 힘들잖아요. 기업 문화는. 근데 이제 진정하게 저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님이라고 호칭을 부른다거나 뭐 이러면서 시도는 많이 했는데 그게 성과랑 연결되기는 상당히 의문인데 그야말로 카카오에서는 기업 문화가 우리 김범수 의장도 직접 자기가 하는 얘기가 시스템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성과를 내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 카카오스러움이라는 기업 문화가 정말 그 어떤 충돌을 통해서 헌신을 이끌어내는 그 슬로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기업 문화 역사상 굉장히 독특하면서 경쟁력 있는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때 쌓이는 이 데이터가 카카오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AI 시대에 이런 어떤 기업이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마 성패를 좀 좌우할 것 같은데요. 뭐 좀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도 좀 이런 데이터 얘기를 좀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 크게 보면은 저도 이제 카카오의 주주인데요. 그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람의 힘을 석탄의 힘으로 우리가 열차를 깔아서 석탄의 힘으로 바꾼 게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그게 그 원유의 힘, 제조업혁명이잖아요. 이 석유가 돈인 그런 시대로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인데 3차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독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과 데이터가 돈이 되는 그런 혁명인데 아직은 100년마다 벌어진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혁명적 전환기에 그 정말 데이터 테크놀로지,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거를 구현할 수 있는 첫 번째 회사가 이제 카카오고 이미 4천만 이상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의 실질적으로 전 국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회사가 카카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데이터가 돈이 되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3차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3차 산업혁명 후반전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의견인데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이 시대에는 이제 카카오 같은 그런 회사들이 아주 주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이 카카오의 지난 10년이 이제 말씀하신 이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톡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10년 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좀 성장하기 위해서 좀 뭐 어떤 핵심 사업이 좀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일본의 망가라든지 미국의 만화 같은 경우도 웹툰으로 대체가 되면서 한국에 엄청난 지금 성장의 그 플랫폼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이 지금 뭐 기생충이라든지 BTS 이후에 전 세계 완전히 탑너치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글로벌 플랫폼에 잘 얹기만 하면 남미라든지 좀 뭐 전 세계 탑 선진국들이 다 한국 팬이기 때문에 남미나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을 시작해서요. 한류 벨트에 이게 전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한국의 내수 시장은 이제 인구 5천만에서 전대 인구가 감소되는 다운사이징 되는 수축 시장이지만 이게 전 세계 마켓은 지금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방문객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화가 반세계화 되면서 위축은 되겠지만 다시 옛날만큼 피크로 갈 때 시간이 걸리지만 세계 그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또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보면은 한국의 관광객들이 그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10년 전에 무진장 몰려오는 것처럼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 관광객들이 몰려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가능성을 보면은 이제 카카오의 어떤 미래가 상당히 뭐 밝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수축 경제 시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의 성공 신화가 앞으로 우리가 좀 이런 지금의 어려움을 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좀 뭐 어떻게 반면교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뭐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뭐 우리 제가 전공하고 있는 유통산업에 우리 롯데와 신세계 뭐 이마트 등등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영세 상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죽음 거의 뭐 지금 이제 상가의 그 지금 죽음이라고도 하고 뭐 종말이라고도 하고 이게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 대면 서비스가 이제 주가 되던 그런 시장이 지금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 시장 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견지에서는 그 기존의 오프라인 굴뚝 비즈니스를 하던 우리 보통 이제 뭐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그랬으니까요. 한국의 이런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디지털 기업하고 뭐 우리가 그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M&A나 제휴를 통해서 그 디지털하고 연결이 돼야만이 그렇죠. 지속 성장할 수 있지 네. 오프라인 온리 비즈니스는 앞으로 정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좀 긴 얘기를 좀 해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뭐 끝으로 수축 사회 지금 계속 이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미 통계로 입증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고 있고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이런 시대에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요? 네, 제가 뭐 이거 이제 옛날에 제가 2017년에 그 불사조기업이라고요. 일본의 장기 20년 잃어버린 20년 장기 불황이고 예, 지난 불황이 시작된 지 30년 됐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불사조기업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장수기업, 생존하는 기업들은 일단은 그 성장하는 산업에 올라타야 되는데요. 이제 과거에 그리고 이제 하고 있던 업도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는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하기 힘들고 업의 재정의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은 옛날처럼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소확행을 추구하면서 제가 헬싱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헬싱키 전 세계에서 사이즈라든지 뭐 그런 게 대단한 국가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국민 행복도 1위가 되는 나라가 핀란드거든요. 네. 핀란드에서도 헬싱키가 있고요. 제가 헬싱키 라이프 스타일은 곧 핀란드 라이프 스타일인데 이 사람들이 뭐 노동 시간이 뭐 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날씨도 안 좋고 그런데 이게 실내에 그러니까 요새 같이 방콕을 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중요하다. 이게 조명 같은 게 따뜻한 조명에 네. 밝은 색상의 인테리어. 네. 책을 많이 보고요. 그 이런 오프라인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 핀란드가. 그래서 네. 책 구독자 수가 많고 책 구매자, 구매 개수가 아, 많고 네. 평균 1인당.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데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절 미래는 늘 밝고 희망적이었습니다. 현실이 다소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삶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미래가 암울하고 불확실해졌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의 구조적 장기 불황이 겹치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혹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전환의 시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지켜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